저는 올해 58 김선희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이 울기 전에요.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죠. 5시 반이면 이미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멸치를 다듬고 진미채를 씻고 묵은지를 썰어냅니다. 남들은 반찬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제게는 생활이고 생존이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20년. 손목은 이제 물 쥐어짜듯 아프고 허리는 오래 서 있으면 저려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생계가 끊기니까요. 남편 박도연은 늘 말했습니다. 가게는 내 일이라고요. 자기는 밖에서 큰일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큰일이라는 게 늘 사람 만나 술 마시는 일이더군요. 명함을 뿌린다고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했지만 정작 집에 들어오는 돈은 제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결혼 30년. 저는 남편 뒤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체면 차리며 살 수 있도록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님 봉양하고 집안 대소사를 다 떠맡았죠.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건지 그냥 견디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밤에 눕기 전엔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저녁 반찬을 다 깔아놓은 뒤에야 숨을 돌렸습니다. 허리를 펴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은 83이셨습니다. 혼자 사시면서도 당신 일은 당신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반찬을 가져다 드려도 괜찮다고 하시고 병원 가자고 하면 멀쩡하다고 손살에 치시는 분이었죠. 그런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괜찮다, 나 혼자 된다고 하실 분인데 그날은 숨이 끊길 듯 가벼웠습니다. 저는 앞치마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뛰었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는 것도 잊을 뻔했어요. 손이 떨려서 자물쇠를 2번이나 헛손질했습니다. 어머님 댁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길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어머님이 마당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손등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19번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어요. 구급 상황이라고 말하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오면 되지, 왜 내가 여기까지 왔냐고요. 하지만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어머님 눈동자가 풀리며 몸이 휘청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박도연에게 맡기면 늦는다고요. 그건 예감이 아니라 경험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바빴고 늘 나중이었고 늘 다른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어머님을 들것에 옮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 없었어요. 제가 무너지면 어머님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구급차 안에서 어머님이 제 손목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던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어머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았어요. 30년간 제가 살아온 모습을 어머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어머님을 데리고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과로와 탈수, 일시적 실신이라고 했어요. 큰 병은 아니지만 며칠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겨우 숨이 쉬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어머님은 늘 당신은 괜찮다고만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쓰러진 사람은 괜찮다 말할 자격이 없는데 말이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어요. 4번째에 겨우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쓰러져서 병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또냐고, 어차피 멀쩡해지실 거라고, 자기는 회의 끝나고 간다고 했습니다. 회의? 늘 회의였습니다. 늘 끝나고였고, 늘 나중이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어머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수액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똑, 똑, 똑. 그 소리가 제 속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수액을 맞아서 그런지 손이 조금 따뜻해졌더군요. 어머님이 낮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은 쉬셔야 한다고 말씀 나중에 하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눈을 감은 채로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귀가 멈췄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병실에서 이렇게 무섭게 울릴 줄 몰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어머님이 제 얼굴을 보셨습니다. 제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입만 벙긋거리자 어머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제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실 의자에 앉아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님 말씀이 귓가에서 맴돌았거든요. 도연이가 사람을 들였다는 그 말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은 많이 나아져 계셨습니다. 수액을 맞으니 안색이 돌아오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아침죽을 사다 드렸습니다. 병원 구내식당에서 파는 호박죽이었어요. 어머님은 몇 숟가락 드시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머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저는 어머님 말씀을 듣는 내내 숨을 참았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엔 당신 눈을 의심했다고 하셨습니다. 2번째엔 마음을 의심했다고 하셨고 3번째엔 더는 핑계를 댈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1달 전쯤부터였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산책하시다가 제 가게 앞을 지나가셨대요. 그런데 가게 안에 낯선 여자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보다 한참 젊어 보이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였다고요. 처음엔 손님인가 싶으셨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 박도형과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랍니다. 웃으면서 뭔가를 보여주고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고요. 어머님은 그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답니다. 그냥 지나치셨대요.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후 또 그 여자를 보셨답니다. 이번엔 가게가 아니라 커피숍에서였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둘 사이에 서류 같은 게 펼쳐져 있었고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대요. 3번째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시장을 가시는 길에 남편 차를 보셨대요. 차 안에 남편과 그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가 웃으며 뭔가를 말하고 남편도 편하게 웃고 있었다고요. 어머님은 그제야 확신하셨답니다. 이건 일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어머님 말씀을 듣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들려다 놓쳤을 뻔했어요. 어머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하긴 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부터 반찬 가게 카드 내역을 유난히 들여다봤어요. 매출이 어떻냐고, 손님이 느냐고, 홍보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장사가 걱정돼서 그러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홍보를 좀 해야겠다고, SNS 같은 걸 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런 건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것도 서툴렀거든요. 인스타그램이니 페이스북이니 하는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럼 사람을 붙이겠다고요. 젊은 감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오유나라는 사람이었어요. 43이라고 했지만 옷차림이나 말투는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화장도 진했고 향수 냄새도 강했어요. 오유나는 제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가게 정말 정갈하다고 자기가 SNS 홍보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오유나는 일주일에 2~3번씩 가게에 왔습니다. 반찬 사진을 찍는다고 손님 후기를 모은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사진 찍는 것보다 남편이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왠지 불편하다고, 저 혼자 해도 될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저는 촌스러웠으니까요. SNS도 모르고 홍보도 모르고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손으로만 일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착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상처를 예고하는 경고처럼 들렸거든요. 착해서 이용당하고, 착해서 무시당하고, 착해서 속는 사람.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이혼을 무조건 하라고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어머님은 감정으로 싸우면 제가 진다는 걸 아셨던 겁니다. 울고 소리치고 따지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걸요. 중요한 건 증빙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약해 보이는 얼굴 뒤로 평생을 버티며 쌓아온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병실밖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걸 시작한다고? 58배 이혼 상담을 받는다고? 하지만 더 두려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속는 것. 남편이 딴짓을 해도 착하게 참고 오유나가 집까지 들락날락해도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버림받는 것. 그날 밤 어머님은 제게 종이봉투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노란 봉투였어요.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뭔지도 모르는데 왜 나중에 연락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복선이 될 줄 그땐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었어요. 어제 어머님이 병원 로비에서 잠깐 휘청하셨을 때 옆에 있던 분이 접수까지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어머님은 말씀 안 하셨거든요.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그분이 자기도 간호사라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분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2번 울리자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젊은데도 흔들림이 없더군요. 저는 그 안정감에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 감사 인사를 받고도 담담했습니다. 간호사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오히려 어머님 상태가 어떤지 물어봤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또 가슴이 찔렸습니다. 가족. 남편 박도연은 가족이면서도 늘 비켜서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님 입원 준비를 하려고 집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충전기, 양말, 따뜻한 내에 손수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보리차, 티백까지 챙길 생각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울지 말자. 오늘은 확인만 하자. 소리치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필요한 것만 챙겨서 나오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이상하게 손이 차가웠습니다. 평소엔 무심코 누르는 번호인데 그날은 손가락이 떨렸어요. 문을 여는 순간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자극적인 냄새였어요.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박도현과 오윤아. 둘은 마치 제가 올 걸 알고도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커피잔 두 개가 놓여 있었고 노트북이 켜져 있었어요. 오윤아는 제 얼굴을 보자 눈을 깜빡이며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는데 집에 돌아온 게 잘못이라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남편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집에 오지 않으리라 확신한 겁니다. 어머님이 쓰러져도 저는 어머님 곁에만 있어야 하고 집은 비어야 했던 거죠. 그래야 자기가 오윤아랑 편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화를 넘어서 서러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말로 싸우면 제가 진다고 증빙으로 싸워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요. 대신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얇게요.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어제 어머님이 나중에 열라고 했던 그 노란 봉투가 아니라 제가 새벽에 법률 상담 받고 출력한 서류가 들어있는 흰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내용 증명 양식과 통장 사본 목록이 들어있었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은 내용을 정리한 거였습니다. 남편이 비웃듯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오윤아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남편 박도연의 눈빛도 변했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낚아채듯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봉투를 뜯어 서류를 꺼내 읽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윤아가 남편 옆으로 고개를 내밀며 서류를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서류를 확 접어버렸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냥 반찬만 만드는 사람, 돈 계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법도 모르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반찬가게 사장이었습니다. 장부를 쓰고 원가를 계산하고 세금을 신고하고 카드 수수료까지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숫자에 약한 사람이 어떻게 20년을 가게를 운영했겠어요. 오윤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윤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윤아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쳐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역력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이 열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노란 봉투였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나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뜯어서 안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안에는 어머님이 손수 쓰신 자필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명의로 진행 중이던 가게 보증금 반환 청구 위임장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숨겨온 대출 연대보증 관련 서류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연대보증이었어요. 저는 서명한 적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고개를 떨구었어요. 오윤아는 이미 현관 쪽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 어머님 짐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차분하게 하나씩 챙겼어요. 양말, 보리차, 손수건. 짐을 들고 거실을 지나는데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오윤아는 이미 나간 뒤였어요. 남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남편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데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랗더군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어머님께 드릴 말을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집에 갔더니 오윤아가 있었다고, 남편한테 서류를 건넸다고, 이제 이혼하겠다고.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병실에 도착하자 어머님이 깨어 계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오윤아가 있었던 것, 남편이 당황한 것, 제가 봉투를 건넨 것.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제 손을 오래 잡고 계셨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에게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단어였거든요. 책임이라는 말을요. 미안하다는 말을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상황 탓이었고, 남 탓이었고, 제 탓이었어요. 제가 촌스러워서, 제가 이해심이 없어서, 제가 노력을 안 해서 늘 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달랐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잘못 키웠다고 당신 잘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제대로 가르쳤다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이 제 손을 더 꼭 쥐셨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님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요. 저는 어머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눈물로 뭔가 씻겨 내려간 느낌이었어요. 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 하나가 있었어요. 26살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부탁을 하셨어요. 손녀만은 제가 지키라고요. 이혼을 해도 손녀와의 관계는 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어머님은 남편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어머님이 손으로 제지하셨어요. 여기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옆에 있어야 한다고요. 남편 박도연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운 게 분명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앞에 서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은 한참을 남편을 보시더니 단 한 문장으로 끝내셨습니다. 그 말 한 방에 남편이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어머님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남편이 울며 애원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이 제 편을 든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산 사람의 편을 든 겁니다. 누가 며느리고 누가 아들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옳은 일을 했는지가 중요했던 겁니다. 누가 사람다운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했던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울다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조용했어요.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가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울고 소리치고 따지는 게 아니라 서류로, 기록으로, 증빙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처음으로 편히 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내일 일이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았어요. 이준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변호사님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정확했고 말은 간결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무실도 깔끔했습니다. 이준호 변호사님은 제가 가져간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통장 사본, 카드 내역, 가게, 장부, 어머님이 주신 확인서까지요.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보시더군요. 한참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감정은 기록이 아니다. 기록이 이긴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이준호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 경우는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다고 했어요. 가게가 제 명의고 수익도 제가 낸 게 분명하니까요. 장부에 다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의 부정행위 정황도 있으니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오윤아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더 유리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가게 수익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은 안 했어도 홍보나 관리를 도왔다고 우길 수 있다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게 장부에 남편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모든 계약서, 모든 거래 명세서가 제 이름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사업자 등록증도, 통장도 전부 제 이름이었어요. 이준호 변호사님이 처음으로 웃으셨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제가 지고 증빙으로 싸우면 제가 살았습니다. 저는 매일 서류를 정리했어요. 20년치 가게 장부를 다시 꺼내서 정리했습니다. 남편 박도연은 뒤늦게 달라붙었습니다. 전화를 수십 통 걸어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읽지 않았어요. 카톡도 차단했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게 답이었죠. 남편이 끝내려는 건 사람이 아니라 불리함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이 불리하니까, 위자료를 줘야 하니까, 그래서 정리하려는 거였어요. 진심으로 뉘우쳐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밖에 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당신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남편 박도연은 당연히 자기 몫이라고 생각했던 집이었어요. 장남이니까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유언장을 쓰셨습니다. 공증까지 받으셨어요. 아파트는 손녀에게, 예금은 저에게 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 박도연 이름은 없었어요.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발작했습니다. 병실로 찾아와 소리쳤어요. 간호사들이 제지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평생 들을 교훈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편도 아들 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 편이었어요. 사람답게 산 사람의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울며 애원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요. 어머님한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남편이 병실을 나간 후 어머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있을 거고 힘든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재판은 석 달 만에 끝났습니다. 재산 분할은 7대 3으로 제가 받았어요. 가게가 온전히 제 것이고 수익도 제가 냈으니까요. 남편이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게 인정됐습니다.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게 인정됐어요. 오윤아와의 관계가 일반적인 업무 관계를 넘어섰다는 게 인정됐습니다. 남편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없었고 싸워봤자 이길 가능성도 없었으니까요. 증빙이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30년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어요.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을 받아들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법원을 나오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63이 됐습니다. 반찬 가게는 여전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몸을 혹사하지는 않습니다. 규모를 줄였거든요. 욕심을 버렸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건 여전하지만 저녁 6시면 문을 닫습니다. 일요일은 쉬어요. 제 몸을 살리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월요일도 가끔 쉽니다. 몸이 힘들 때는 과감하게 쉬어요. 손녀 박서연이가 가끔 가게에 옵니다. 이제 10살이 됐어요. 방학 되면 저를 도와 김을 굽고 라벨을 붙입니다. 작은 손으로 열심히 붙이는 모습이 기특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또 물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강아지 이름을 로또로 지은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었습니다. 어머님이 3년 전에 작은 강아지를 데려오셨어요. 흰색 말티즈였습니다. 눈망울이 동그랗고 귀여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 말이 참 어머님다운 유머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웃었어요. 어머님 최명자는 지금도 제 옆에 계십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매일 아침 로또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십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도시고 벤치에 앉아 쉬다 오세요. 저는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게 근처에 작은 빌라를 얻었어요. 방 2개짜리였는데 어머님과 저, 그리고 로또가 살기에 딱 좋았습니다. 햇볕도 잘 들고 조용했어요. 딸도 가끔 찾아옵니다. 서연이를 데리고 와서 밥을 먹고 가요. 제가 만든 반찬으로 상을 차리면 딸이 맛있다고 먹어줍니다. 딸은 이혼 초기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빠 편을 들어야 하나, 엄마 편을 들어야 하나 고민했다고 해요. 친구들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딸도 이해했습니다. 이혼이 가족을 파괴한 게 아니라 이미 파괴된 가족을 정리한 거였다는 걸요. 오히려 정직하게 산 거라고 했어요. 서지은 간호사는 지금도 가끔 연락합니다. 명절 때면 안부 문자를 보내오고 가끔은 병원 근처를 지나다 들러요. 어머님 건강도 물어봐 주시고 저한테도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어느 날 서지은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서지은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날 서지은이 첫 단추를 끼워줬습니다. 어머님을 접수시키고 기록을 남기고 증빙의 시작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복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의 기록이 나중에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됐어요. 가게 단골 손님들도 늘었습니다. 예전처럼 많이 팔려고 애쓰지는 않지만 정성껏 만들다 보니 오히려 손님이 더 찾아오더군요.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오십니다.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제 인생이 맛있어 보인다는 말이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어머님이 계시고 딸이 있고 손녀가 있고 로또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사는 저요. 가끔 옛날 생각을 합니다. 남편과 살던 시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 괜찮다고 말하며 참고 살던 시절, 눈물 삼키며 살던 시절이요. 그때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견뎌야 하고 아내는 버텨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착해야 한다고, 순종해야 한다고, 희생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참는 인생과 지키는 인생은 전혀 다르다는 걸요. 참는 건 그냥 무너지는 거고 지키는 건 일어서는 거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대신 제 인생을 지킵니다. 제 시간을, 제 건강을, 제 마음을요. 제 웃음을, 제 평화를요. 남편 박도연 소식이 가끔 들립니다. 동네가 좁다 보니 자연스럽게 들려오더군요. 단골 손님들이 알려주기도 하고 지인들을 통해 소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여자 저 여자 기웃거리다. 결국은 혼자 남았다고 합니다. 오윤아와도 오래 못 갔대요. 오윤아는 돈 없는 남자한테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재산 분할로 남편한테 남은 게 별로 없으니 오윤아는 금방 떠났답니다. 남편은 지금 고시원에 산다고 합니다. 가게도 못 차리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간다고 해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는 건 벌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니까요. 남편은 평생 쉬운 길만 택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길, 노력하지 않는 길, 다른 사람 탓하는 길, 체면만 차리고 실속은 없는 길이었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인 겁니다. 예순이 넘어서 고시원에 살고 일용직을 하는 모습이요. 가끔 남편이 가게 앞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그냥 밖에서 서성이다 간대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단골 손님이 저한테 말해줬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미워하지도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남이 됐을 뿐이에요. 한때는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아는 사람입니다. 어머님은 가끔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묘합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상처 위에 사람이 남았으니까요. 어머님과의 관계, 딸과의 관계, 손녀와의 관계. 그게 남았습니다. 어머님과 저, 딸과 손녀. 우리는 이상한 가족입니다. 혈연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가족입니다. 저는 이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는 건 단 하나, 제가 너무 오래 괜찮다고 말하며 살았던 시간입니다. 참고, 견디고, 버티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요. 만약 10년 전에 결심했다면, 20년 전에 깨달았다면, 저는 더 많은 시간을 제 이름으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쉬고, 더 많이 행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3세 시작한 인생도 충분히 가치 있으니까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요즘 저는 새로운 걸 배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 인스타그램 하는 법. 서연이가 가르쳐 줍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라며 친절하게 알려줘요. 처음엔 어려웠어요. 버튼이 뭐가 뭔지 모르겠고 영어로 된 메뉴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잘못 눌러서 자꾸 이상한 데로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배우다 보니 재미있더군요. 제가 만든 반찬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손님들 댓글을 읽는 게 즐거웠습니다. 이제는 제 가게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서연이가 만들어줬어요. 매일 반찬 사진을 올리고 손님들과 소통합니다. 팔로워도 1000명이 넘었어요. 젊은 손님들도 늘었어요. 인스타그램 보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할머니 손맛이 그립다고, 집밥 같다고 말해줍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반찬 맛이라고 하는 손님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제가 참 뿌듯합니다. 60 넘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더라고요. 어느 날 밤 어머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로또가 발치해서 자고 있었어요. 잠꼬대를 하며 다리를 펄럭였습니다. 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슬퍼서가 아니라 고마워서 울 것 같았거든요. 행복해서 울 것 같았어요. 밤늦게 혼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지금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김선희로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 때 이제는 행복합니다. 예전엔 의무였지만 지금은 선택이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입니다. 손목이 아플 때는 쉽니다. 허리가 아플 때도 쉬어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제 몸을 돌봅니다. 저녁에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님과 로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참 좋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게 기다려집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무너집니다. 중요한 건 무너진 뒤에도 괜찮다며 계속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살 길을 찾는 겁니다. 무너진 채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저는 58배 깨달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딱 맞는 때였다고 믿습니다.
그때가 아니었으면 못 일어섰을 거예요. 참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30년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게 미덕이라고, 그게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진짜 지켜야 할 건 가정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제 건강, 제 마음, 제 존엄성이었어요. 서류는 감정보다 강합니다. 통장 사본, 카드 내역, 계약서, 확인서. 이런 것들이 제 인생을 지켜줬어요. 사랑하고 믿는 사이라도, 아니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더욱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말은 흩어지지만 종이는 남습니다. 침묵이 답은 아닙니다. 조용히 참으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저 현상 유지일 뿐, 변화는 행동에서 옵니다. 말해야 하고, 움직여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지키는 선택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이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을 버렸다고도 했죠. 시어머니를 이용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지킨 건 제 인생이고 그건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권리라는 거요. 내 인생을 지키는 게 이기적이라면 기꺼이 이기적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체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참는다면 그건 결국 모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도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증빙을 준비하세요. 통장을 정리하세요. 계약서를 챙기세요. 대화를 기록하세요. 사진을 찍어두세요. 그게 당신을 지킬 유일한 무기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법은 감정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서 공정합니다. 울고 소리치고 애원하는 건 소용없어요. 종이 한 장이 더 강합니다. 기록이 이깁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저는 58배 이혼했습니다. 60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63인 지금도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시작하고 싶을 때가 바로 적기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어머님이 계셨고, 서지은 간호사님이 계셨고, 이준호 변호사님이 계셨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면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가장 조용한 대답이니까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복수예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지키시길 바랍니다. 참지 마시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